올 하반기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뭐 앞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반기도 아주 큰 변화는 안 올 것 같은 느낌이죠. 다이내믹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세는 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상승세는 유지되는데 이렇게 폭등까지는 그렇죠.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7월, 8월에 우리 뭐 하나요? 휴가 들어가죠. 휴가 가죠. 네. 휴가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돈 들어가고. 마련해야죠. 휴가 가기 전에 우리 집 알아보고 휴가 가자. 네.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갔다 와서 하자. 이거. 갔다 와서 뭐 일단 놀고 네. 상황 보고 이제 좀 그렇죠. 현실로 돌아와야지. 일단 휴가는 리프레시 좀 해야 되니까 7월, 8월 쑥 지나갑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거래 안 합니다.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어요. 6월보다 7, 8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자, 9월에 또 뭐가 있느냐? 9월에 추석이 있거든요. 네. 추석 명절 되면 우리 주부님들 네. 좀 날카로워져요. 그렇지. 예민하죠. 예민해집니다. 이게 뭐 시댁에 가든 안 가든 네. 그 상관없어요. 그냥 예민해집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아내들이 주고. 아내들이 쥐고 있어요. 네. 남자분들 힘이 없어요. 네. 괜히 얘기하면 욕만 먹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보면 실제로도 그래요. 남자분들이 오잖아요. 상담 막 해줍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고 연락을 준대요. 네. 연락이 없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결제 못 받은 거예요. 네, 결제 못 받은데. 그래서 연락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옵니다. 네. 상담을 해요. 집에 가서 남편분하고 네.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답을 주세요. 네. 그러면 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결정하면 그냥 사. 인주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도움 안 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절대적인 주도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네. 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원래 주부님들한테 네. 중요한 부분이 또 있고요. 아파트 시장은 이게 시장 가치거든요. 남자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자꾸 따져. 많이 계산을 따지죠. 내가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따지고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에서 따지고 아니 생각해봐. 강남 아파트의 땅값하고 건축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비 평당 7, 800이면 지어도 그 가격 안 나와. 이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러지. 그렇죠. 말이 돼? 그럼 와이프가 그러죠. 말이 돼. 말이 내 친구들이 지금 다 사기 시작했어. 맞아. 근데 아파트는 여성분들이 맞거든요. 그게 시장 가치예요. 주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비교 거래 사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땅값 건축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확한데 명절 때 안 합니다. 그러면 7, 8, 9월 3분기가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네. 그러면 남아있는 건 10월, 11월, 12월 4분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파트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최소 6개월을 가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집값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회복할 때도 6개월 그냥 쭉 가잖아요. 1월에 터닝 하니까 6개월 그냥 쭉 갔거든요. 네. 10월, 11월, 12월 흐름이 내년 상반기를 지배합니다. 그렇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총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때까지는 집값이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동을 치면 안 돼요.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표심에 다 안 좋아요. 혹시라도 올라? 그러면 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죠. 또 집값 올렸다, 엄청난 떨어지면 비난. 경제 관리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10월, 11월, 12월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제발 그냥 넘어가자. 제발 우리 좀 힘들게 하지 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변수가 이제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금리, 그다음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전세 시장. 이 세 가지를 저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저도 그냥 보합세 정도, 그냥 소폭 상승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이 한 번, 두 번 정도 올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올렸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자금 유출이 발생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 올리면 왜 우리가 따라서 올려야 돼라고 하는데 자금 유출이 발생해요. 지금 또 이제 금리 차이가 보통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1.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1.75까지 벌어졌고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2%까지 벌어집니다.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데 물론 2%가 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온 투자 자본들이 바로 돈을 빼진 않아요. 바로 빼진 않는데 이제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분들은 이제 자금 유출,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도 저는 버티지 못할 거다. 그렇죠. 올려야 된다. 올리게 되면 이제 심리가 또 요동을 치겠죠. 금리 또 올라? 이번에 오르면 또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락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강남을 풀어야 될까?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좀 주력을 할 것 같고요. 내려도 문제고 내리면 이제 집값 오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더만 결국 그렇지. 이렇게 됐다라고 또 엄청난 비난이 오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맞아요. 어떻게든 동결로 가려고 노력은 할 것 같고요. 미국이 다행이라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많이 안 올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동결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큰 정도의 외부 변수가 없다면 내년 총선 정도까지는 그냥 부동산 시장은 관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도 그걸 원하고요. 네. 그 이야기는 부동산 정책, 두 번째 변수인 부동산 정책만 보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더 풀거나 규제를 할 가능성은 없어요. 괜히 왜 건드려? 지금 그렇지. 겨우 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제 플러스가 됐거든요. 네. 수도권하고 세종시는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딱 좋아. 딱 좋아.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우리 1.3 대책 때 해주기를 한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네. 그거 이제 국회에 발목 잡혀 있거든요. 또 실거주 의무 폐지. 요런 거는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거라도 풀리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폭 상승하는데 조금 더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규제 정책보다는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표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 호재, 지역개발 정책이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 A, B, C가 있고 D, F, 뭐 신설 노선들도 있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럼 막 지역 따라서 막 저 재개발 다 해준다 그렇죠. 그러고 재건축 다 해준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또 김포하고 금단시 쪽에서도 첨예하게 갈려지는 게 지하철 5호선을 두고 뭐 굉장히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 거를 좀 긁어줄 가능성이 높겠다. 네. 뭐 노선을 뭐 연장을 해준다든지 기간을 좀 짧게 해준다든지 확정을 시켜준다든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또 강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 이런 문제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문제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이 있다고 하지만요. 지역 주민 갈등을 그들이 풀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일단은 해준다고 던질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안 되면 지역 주민의 갈등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너무 동요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한 이슈긴 해요. 네.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이 풀어줘요. 그거 몇 개 아주 굵직한 단지에서도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압구정, 여의도, 이제 목동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은 또 강세가 나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닭장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닭장 용적률 아파트 너무 높여가지고 팍팍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속 통합. 15년. 신속을 해도요, 15년이 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니까. 자, 우리가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거든요. 관리 처분을 하면 이제 멸실, 부셔버리고 새롭게 짓는데 이주해야 되잖아요. 부수기 전에. 보통 대단지들은요,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려요. 그렇죠. 한 2년 걸리죠. 2년 걸리죠. 왜? 사람들마다 내가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하는 데만 2, 3년이 걸리고요. 공사하는 데 또 3년이 걸리죠. 이사와 공사만 5년, 6년이에요.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 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15년 걸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은 관리처분 목전에 둔 거 이거 아니고서는 자금이 있는 분들은 관리처분 목전이 되면 네.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건데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금 한남 사무역도 관리처분인가 나가지고요. 맞습니다. 조금 급매물 나오다가 지금 다시 막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어떻게든 호재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반기에 그런 지역들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강세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역전세 문제 관련해서 갱신 해지권 얘기는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요. 참 이게 역전세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전 2년 전 전세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해요. 집값은 10억인데 전세를 5억에 계약했는데 4억으로 떨어집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게 역전세예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더 올라갈 줄 알고 5억 원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요. 6억 갈 줄 알았는데 4억으로 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5억 계약한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 약간 손해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계약 해지라고 5억을 받아서 내가 옆에 4억 집에 가면 1억이 똑같은 남는 거잖아요. 네, 네. 오히려 1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요. 자, 2020년 8월이었나요? 7월이었나? 이제 6월 법은 6월이었나요? 네.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이었죠.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조항이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뭐가 들어갔냐면 저는 이게 국회에서 약간 좀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계약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말이 맨날 어려워가지고. 그럼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법률 조항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묵시적 갱신 내용에 뭐가 있느냐? 묵시적 갱신은 우리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주인이 아무 말 안 했고 세입자가 아무 말 안 했을 때 자동으로 그러면 계약이 자동 계약 갱신돼요. 갱신된다. 예.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돼요.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 나가고 싶어요라고 청구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집주인은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그게 그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7월에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2년 연장됐죠. 주인은 2023년 7월에 연장했으니까 2025년 7월까지는 네.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옵니다. 계약 해지하겠다. 네. 무슨 근거로? 너 계약 청구했잖아. 세입자는 법률 조항을 보니까 묵시적 갱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나는 청구하면 3개월 후에 당신은 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법이 그래요. 네.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 국회 가서 따지세요. 네. 세입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무슨 소리지? 그렇죠. 분명히 연장했는데 네.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데요. 법으로 보면 세입자가 이기죠. 그래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소송을 갔어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 게 판결은 집주인 손을 또 들어줘요.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묵시적 갱신과 법은 그렇지만 이거는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은 나왔어요. 1심 판결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고요. 1심에서 지금 2심도 갔을 거 아니에요? 2심 갈 수도 있죠. 2심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법률이 이러니까 또 세입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혼란스럽겠는데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계약갱신 청구를 했으니까 2년은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묵시적 갱신 내용을 그대로. 그럼 뭐야? 그래서 저는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졌다.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사실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2차 판결 가가지고 이게 뒤집혀서 네. 세입자 편을 들어주면 네. 집주인은 당장 1억을 구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1억이 뭐야? 한 5억을 돌려줘야 되죠 어쨌든. 그렇죠. 제가 예를 1억이라고 둔 거고 강남 같은 경우는요. 뭐 5억 차이 나는 엄청나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5억을 어디서 마련하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집을 급매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이런 줄 상황이 수도 있어요. 많아지면 집값은 또 하락하는 거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변수가 전세였죠. 그러면 이게 역전세가 얼마나 가느냐. 이제 깡통 전세와 역전세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깡통 전세는요. 전세금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9억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8억으로 떨어져도 세입자는 돈을 다 못 그렇지. 받죠. 경매를 넘겨도
10억 집이 7억으로 낙찰이 돼요. 내 전세금은 9억인데 그렇지, 못 안 받죠? 되죠. 이런 게 깡통 전세입니다. 네. 선순위 뭐 은행 근저당이 있으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집주인이 깡통 전세는 세입자가 속이 타들어가죠. 내 전세금을 불안하니까. 네. 역전세는 반대예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자 10억 집에 전세가 5억이에요. 4억으로 떨어져요. 집주인이 1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는 그래? 안 줘? 나 경매 넘겨버릴 거야. 경매 넘기면 10억 집이 한 7억에 낙찰될 거란 말이에요. 집주인은 세입자는 5억을 받아가요. 7억 중에 5억을 가져가고 2억이 남죠. 집주인 갑니다. 집주인은 10억 집에 2억밖에 안 남는 그렇죠. 거예요. 집주인이 애간장이 타죠. 네. 그러니까 급매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세가 깡통 전세보다는 오히려 역전세가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깡통 전세는 비율 자체가 이제 사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 분들 이제 피해는 크겠죠. 특별법 뭐 대상이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역전세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다 역전세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가느냐인데 지금 정부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왜 1년으로 보냐면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했더라고요. 전세금 총액이 가장 높아요. 3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자 2년 후에 계약이 갱신되죠? 그러면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니까 그렇죠? 2년이면 2020 몇 년 후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줘서 대출 받아서 안 되면 대출 받아서라도 좀 반환을 해라 네. 라고 해서 탈출구를 조금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년 정도는 이 역전세 때문에 아마 집값이 아주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게 만약에 DSR을 안 풀어줬더라면 가격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SR을 풀어줬기 때문에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대출 받아서 돌려주면 집을 굳이 금매로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그 월세 계약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전세? 맞습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반전세 굉장히 많죠. 왜? 불안하니까. 전세금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또 좀 차이가 나는 게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빌라 오피스텔은 깡통 전세 우려가 많거든요. 전세 가율이 높으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해. 싫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나 반전세로 가든가 아니면 안전한 그냥 아파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잘 지켜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집이면서도 투자 목적을 안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하여간 그 좋은 지역도 좋은 지역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몸테크 차원에서 몸테크 해야죠. 몸테크 해야 되는데 네. 시점이 중요한데 물론 뭐 필요하신 분들이야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가 나올 땅이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세대 수가 크면 또 유리하잖아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통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대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목동. 목동은 학군도 좋고요. 네.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통과했습니다. 9단지, 11단지 빼고 아마 통과한 걸 알고 있는데 목동, 압구정은 워낙 부자 동네니까 그렇죠. 사실 좀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압구정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되고요.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상계동. 상계주공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데 상계도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있거든요. 지금 거의 미니 신도시, 미니도 아니죠. 거의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압구정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데 목동으로 갈까? 목동은 조금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실. 잠실 또 대장주가 있잖아요. 올림픽 3대장. 올림픽 기자선수촌, 올림픽 회밀이, 아시아선수촌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양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잠실주공 5단지까지 하면 2만 세대가 돼요. 잠실에 2만 세대가 물론
뚝딱 지금 당장 되진 않겠지만 네. 10년, 20년 후에 2만 세대 새 아파트가 탄생하기 때문에 네. 잠실 쪽도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서 윤석열 정권 그 초기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될 거다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일기 신도시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그 얘기 또 소장님도 안 해주시거든요. 아, 그거 안 되는 지금 겁니까? 아니, 안 되고 있는 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아니 특별법 내용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데 네. 책에는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일기 신도시 우리 앞서서 네.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도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도요. 신통기획처럼 맞는 게 열쇠는 아니에요. 뚝딱뚝딱 만들어지진 않고요. 최소 15년에서 20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가보면 괜찮아요. 충분히 살만하고요. 노후도가 좋아요. 분당, 일산 뭐 다. 그렇죠. 분당 일산 아주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멈테크 사실 멈테크란 말도 좀 그렇죠. 살기 좋습니다. 인프라 너무 좋기 때문에 살다가 재건축 재개발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단계가 있잖아요.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뭐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겠죠.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 건축 심의, 관리 처분. 뭐가 너무 이게 많아.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는데 자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예요? 안전진단 경축 하나 붙이죠. 안전하지 않은데 경축이야. 네. 붙일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관리 처분 낮다, 뭐 사업 시행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는 1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갈 그런 개발 호재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나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청약, 3기 신도시 비롯해서 뉴홈이라고. 아, 지금 3기 신도시 문재인 정권 때도 3기 신도시 청약 붐이 일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로또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3기 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30년 정도 돼야만 입주가 시작을 합니다. 땅은 다 산 거예요. 아직 토지 보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3기 신도시 시간 오래 걸리고요. 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5개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좀 더 있습니다. 광명이나 뭐 의왕, 군포 이런 데 있는데 애들보다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5군데가 속도는 빠르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자, 당장 입주할 게 아니면 특히 6월에 뉴홈 사전 청약이 있었고요. 9월, 12월에도 또 사전 청약이 나오는데 왜 좋냐고 한다면 지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2, 3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큰 폭의 하락은 없겠지만 나중에 2차 하락이 온다라는 말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사전 청약은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30년 입주죠 2027년 본 청약을 해요 그러면 그때 계약금을 내면 된다. 그러면 지금 당첨되시는 분들은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번에 남양주 왕숙의 사전 청약 6월에 나왔었는데요. 나눔형으로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나왔는데 전용 59가요. 3억 3천에 나왔어요. 수도권에. 그게 GTX도 연결이 되거든요. 신도시에 3억 3천이면 앞으로 과연 2030년 입주할 때 3억 3천에 나올 수가 있을까? 없죠. 건축비, 거기다 인건비, GTX까지 간다는데. 건축비, 인건비 상승 생각해봐도 절대 3억 3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추정 분양가긴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추정 분양가인데 나중에 정부가 가격 올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 상승 압력은 있죠.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LH가 손해를 보는데 정부나 LH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 사업이면 올리겠죠. 자,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려서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는데 만약에 제가 LH 사장이라면요. 담당자 직원이 사장님 아무리 봐도 건축비, 인건비가 올라서 추정 분양가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왜 내 욕먹게 만들어? 욕먹기 그냥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너 왜 그러니?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올립니다. 어차피 청년들, 신혼부부들, 우리 무주택자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 아끼려고 그렇게 올려서 욕먹을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한창 시끄러웠던 GTX 노선 인근 그렇죠. 분양. 그렇죠.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입지도 2기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소장님 가져오신 책, 이 새로 나온 책이죠? 네, 이번에 신간 네. 나왔습니다. 이 책에 아주 새끈한 게 있어요.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야, 이게 어딜까? 이게 어딜까? 이거 보시는 분은 여기 이제 눈이 가는 거거든요.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네. 한데요. 오늘 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 네. 아파트 타이밍 보는 법도 나오고 있고요. 뭐 GTX 호재라든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네. 제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제목은 또 제목이잖아요. 네. 우리 연예인들이 아이스크림 광고하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제목인데 내용은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네. 또 재건축이나 인기 지역들 이 3년이라는 게 네. 1, 2, 3년 딱 3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3년입니다. 2차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지금부터 2차 하락이 올 때까지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왜? 네. 집값 막 올라갈 때는 아니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르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뭘 알아보고 엄두가 안 하겠습니까? 나죠. 엄두가 안 나죠. 지금은 충분히 알아보고 내 계획을 세우고 작은 계획도 세우고 좋은 지역들도 알아보고 내 집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3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 집 마련의 그 골든 타임이라는 의미에서 이 3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또 댓글하고 소감, 응원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김인만 소장님의 새 책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김인만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